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5번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외 선물 시작을 해보셨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천천히 출발하셔도 되고, 또 모르는 것들은 해당 증권사 직원분들께 또 많이 물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특별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바로 업사부의 강의에는 한 번씩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보다는 또 큰 그림에서의 투자 포인트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에 제가 5개 강의를 했었을 때 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고요. 그때 6월 제가 말쯤 그리고 7월까지 넘어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의 시장의 꼭지 분위기를 좀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좋다고 해야 되는지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측이 좀 맞아떨어져서 좀 조정이 크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좋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짧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하늘이 천지개벽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천지개벽, 다른 말로는 혁신, 그죠? 세상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거기서 새로운 경제가 창조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성장의 기업들이 나타나고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 몰랐던 사람들은 아예 손도 못 댔지만 한번 도전한 사람들은 평생 누릴 수 없는 부를 이룬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자고요. 다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분야에서, 그죠? 어쨌든 코인은 우리가 분석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하지만 주식 혹은 우리가 뭐 원자재나 해외 선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상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시간은 좀 특별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업사부의 강의에는요, 항상 그 빅 퓨처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작은 목표, 작은 수익만을 보고 덤벼서는 안 되겠죠. 큰 성과, 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나와야지 작은 실수들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내용, 자,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 지난 6월에 살펴봤었던 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시라면 우리가 슈퍼사이클이 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점검 좀 해보고 갈까요? 지난 내용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슈퍼사이클은 또 이보다 더 큰 주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또 투자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은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0년 주기로 이야기하는 주글라 파동이라는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주기가 도는 쿠즈네츠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10년과 20년,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그리고 20년에 한 번씩 오다 보면 겹치는 구간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점이 만들어지는 정점을 찍는 1987년 정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7년이 바로 20년 쿠즈네츠와 10년의 주기가 같이 겹치는, 즉 어떻게 보면은 20년 주기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큰 오르내림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에 20년에 한 번 나타나는 10년 주기가 훨씬 크더라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 파동이 나왔을 때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파동,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대략 3.5배 정도의 지수 상승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번 구간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워낙에 폭이 컸습니다. 시간도 길었고, 그러한 부분을 2번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일으키는 엄청난 상승, 이럴 때 조선주랄지
뭐 동양제철화학이나 뭐 어마어마한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20배, 3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났었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바로 구간이 3번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폭락도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폭락이 일어났었죠. 이게 4번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20년에 한번 겹치는 구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다음 주기 부분에서는 바로 2009년도부터 2020년 내지는 2018년도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조금 더 길게 나오고 1번 구간입니다. 그리고 2번 구간이 상당히 지루하고 그죠? 길었죠. 자, 그리고 3번 구간이 애개스러울 정도로 3번 구간이 좀 작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구간이 잔인한 하락이 나타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제가 황금알 기법이랄지 이런 거 얘기 드릴 때가 바로 6월 중순에서 6월 말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위치가 여기였네요. 최근 2020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저점 찍고 2021년으로 넘어와서 바로 여기가 6월 달이었습니다. 6월이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 내용이었고 저는 여기서 흔들리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파생 매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 선물 움직임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번의 구간, 그러니까 즉 이게 1번이고 지금 2번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시중에 푼 유동성들을 좀 빠르게 줄이고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지금 좀 길어지고 있고 변이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들도 조금씩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겪었던 문제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무제한으로 돈을 풀면 또 괜찮지 않겠니? 자,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요, 그러한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 아닐 거야. 우리는 인플레를 때려 잡아야 되는 인플레 파이터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이퍼링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냥 돈을 푼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시기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광명을 찾는 엄청난 상승을 하는 3번 구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3번의 구간에서 우리가 크게 올라갈 주식들을 지금 1번은 이미 지나왔잖아요. 2번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모아서 2번 구간이 얼마가 진행될지 어떤 하락이 나올지 어떤 조정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2번 구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 내가 가진 자금에서 가장 큰 물량을 만들어서 3번의 고점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어떤 누군가는 여기에 낼름 다 팔아버리고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와서 정리한 사람, 여기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도 정리 안 하고 쭉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상황들을 또 경험하게 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내용, 자, 바로 지난 6월에서 이제 우리가 12월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월로 딱 지나가서 현재 2021년 12월 초로 와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요렇게 넘어왔더니 어때요? 지난번 여기가 제가 지난 강의를 했던 시점이었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미국은 그동안 신고가도 가기도 했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우리나라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또 유럽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제가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뭐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분석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얘기해서 떨어진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고요. 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상이 적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 2번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정말 3번의 대세 상승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면 너무 좋겠죠. 지금 주식 투자를 포기하거나 엉뚱한 데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아마 예상하는 시간은요, 이 조정 기간이 앞으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기간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요 구간이 약 3년에서 4년 정도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길다면 약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요 꼭지를 만드는 기간까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생각했을 때 막상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나가 봐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해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과연 이런 구간이 나오고 여꼭지까지 정말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정말 바란다면 10배도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무엇을 신경 쓰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여기 떨어지고 하락하고 어려운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업사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장의 수익보다는 수량을 같은 돈으로 고점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싸게 살 때 물량을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그죠? 10,000원에 팔고 8,000원에 도로 산다라면 내가 물량을 조금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돈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시 10,000원에 팔고 또 8,000원에 되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항들도 분명히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물량을 들고 갔을 때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엉뚱한 것을 모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은 더 눈여겨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저는 업사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마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크게 뒤집어지고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이 내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코인 투자나 혹은 이 성장주들, 이러한 부분들, 주식 투자로서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 성숙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1차 산업혁명부터 살짝씩 간단하게만 살펴볼까요? 1차 산업혁명은 약 1780년 정도에 발생을 했고, 이게 바로 증기기관, 요것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농사나 짓고 물고기나 잡고 어업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바로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 거죠. 핵심 발명품은 증기기관과 방적기가 나타나면서 우리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나오죠? 재고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이 크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본가가 탄생을 하면서 큰 득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본가 같은 이런 수혜를 보고자 투자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농경 중심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됐고, 노동자 계급과의 성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형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던 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 자, 2차 산업혁명은 약 100년 뒤 1870년 정도에 나왔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기를 중심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에너지원이 바뀌었어요. 증기기관에서 혹은 방적기, 이러한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드의 신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중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 산업혁명은 바로
반도체. 네, 반도체입니다. 자, 컴퓨터와 반도체가 발전을 하면서 바로 전자산업과 컴퓨터 산업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고, 자, 그리고 서비스 산업, 통신 산업, 전자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근간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뭐 2차 산업에서 좀 우리가 다시 짚어본다라면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뭐 도로랄지 뭐 그 다음에 큰 굵직굵직한 인프라들이 많이 또 생겨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산업은 또 그렇게 발생을 하고, 그런 굴뚝 산업에서 큰 재벌들이 탄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전자기기나 혹은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재벌들이 또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얘기해볼 만한 내용들은 뭘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그래서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 하는 부분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 그죠? 3차 산업은 컴퓨터와 반도체입니다. 뭐 당연히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겠죠. 자, 그러면 4차 산업을 뭔가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본다라면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죠. 하나, 둘, 셋. 정답은 네, 요거는 이제 우리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평가할 수도 있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스마트화입니다. 이 스마트화는 다른 말로 무인화라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즉 무엇이냐? 스마트화는요, 지금 사실 우리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가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리스크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게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뭐 경제 3요소 이렇게 애들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 노동, 토지, 자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화는 즉 다시 얘기하면 무인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런 부분들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어느 하나가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단순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쪽이 마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고, 어떤 우리가 공급이라는 부분들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게 된다거나 많은 말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스마트화가 많이 진행된다면, 혹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그룹의 CEO이거나 또 공장을 가동시키는 사장님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투자하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화, 즉 로봇을 혹은 기계를 이용한 자동화 공정을 훨씬 많이 늘려놓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아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바로 전기차 EV6를 마지막 단계 검수하는 단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정이 로봇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 20년 전에 우리 KTNG 영주에 제조창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견학을 한번 가봤었어요. 거기 이미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자동으로 담배가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포장이 되고 딱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공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또 배달 업체나 자동차 업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배달 로봇을 그렇게 또 선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되죠? 자율주행, 사람이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택배 승하차 어떻게 할까요? 네, 점점점 자동화로 점점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좀 줄어드는, 지금 이슈화도 많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될까?
궁금하고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이 많이 탄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돈을 만약에 어딘가에서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뭘 할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1000년 전, 2000년부터 관심을 갖는 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렇죠. 우주를 많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인 우주선을 가지고 쏘아 올려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우주 여행을 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 우리가 이제 인공도시를 만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이 스마트화, 무인화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사항들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3번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만약에 해 나간다라면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투자를 한다라면 어떠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 분야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도 당연히 좋은 부분이 될 것이고 재생의학, 안티에이징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불로장생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산업들은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핵심적으로 이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자 바로 우리가 에너지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네. 에너지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아니죠 과거에 이제 뭐 동굴에 살던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뭐 삼국시대 그죠 고려 조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봅시다. 주로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썼을까요? 네 사람의 노동력 말고 그 사람의 노동력이 아닌 부분들은 바로 불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고 그러한 불은 바로 우리가 장작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장작은 이제 바로 목재가 되겠죠. 목재, 나무 이렇게 이것들이 사용됐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목재도 같이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더욱더 크고 좀 쉽게 그리고 더 오래가는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게 된 것이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석탄이죠. 석탄이 상당히 크게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을 거쳐가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내가면서 산업혁명만의 문제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인류사의 중대찬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바로 세계대전이죠. 네, 세계전쟁. 세계대전이 1차, 2차 일어나면서 바로 이게 또 중공업을 상당히 크게 발전시키고 도로 인프라를 상당히 중요하게 만들어낸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세계대전에서 무기를 사용하는데 바로 전차, 탱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차와 전투기가 크게 발전을 하죠. 자, 이런 것들 전차와 전투기를 우리가 석탄을 막 퍼 넣으면서 어떻게 전투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크게 또 사용을 하게 된 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석유 사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전기 사용량이 그 이후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재까지 아주 집약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자, 에너지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과연 어떠한 에너지가 위주로 쓰여지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후 문제가 갑자기 툭하니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실 2016년 파리 기후협약 때부터 매우 심각함을 알고 인류가 멸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상당한 많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을 많이 했었던 석탄과 석유 이러한 화석 연료를 줄이자. 석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얻는 것들을 막자. 다른 필요한 물질들이 석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을 중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화력발전 정도를 일단은 줄여서 아예 없애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점차 줄여서 없애도록 하자.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석유 사용도 상당히 많이 줄이고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죠? 4차 산업혁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미래를 봐본다면 주 사용 연료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경제 3요소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노동력이 있습니다. 노동력. 근데 이 노동력은 뭘로 바뀌게 되나요? 노동력은 바로 기계, 로봇으로 대체가 되죠. 그리고 이 기계와 로봇은 이제 이 기계 역시 예전에는 뭐 석유를 이용해서 활용됐었던 기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용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오로지 전기를 사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작동되게 되는 그러한 기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로봇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지가 알아서 청소하고 지가 알아서 충전하고 다시 예약해 놓으면 알아서 청소하고 또 알아서 충전하고요. 자, 이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는 월급을 줘야 되지만 로봇은, 기계는 전기만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지우고 다시 또 생각해 보죠.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인간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봐보면은 바로 자동차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동차 역시 석유를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그래서 뭐 2040년이다, 2045년이다, 아니다, 우리는 2030년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를 아예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 되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차량 수가 약 2,300만 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뭐 운행 안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가서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아마 개인이 운전하는 일은 점점점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2,300만 대의 자동차 숫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좀 줄어든다고 칩시다. 뭐 그래도 2,000만 대 내지는 뭐 1,800만 대, 1,500만 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러한 차량들이 완속 충전으로 하려면 그죠? 7kW, 뭐 고속 충전은 30W, 뭐 100W 뭐 이렇게도 있으니까 우리가 2,000만 대라고 하는 차량이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충전을 할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만 대 정도씩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고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시에 충전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으로는 이 전기차 주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로 대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재까지는 뭘로 대처를 하자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그 다음에 뭐 풍력 발전, 뭐 조력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되겠죠. 태양광 상시 발전이 되나요? 안 됩니다. 풍력 상시 발전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북유럽 쪽에 풍력 발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 지역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풍력 발전, 전기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들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까지 이어지거나 전력난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좋기는 좋은데 상시 발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심지어 풍력 발전이 좋은데 오히려 남습니다. 예, 잉여 전력이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 필요 없는데 생산이 계속되네, 중단하자. 생산을 중단시키기까지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서 사용하면 안 되나? 네, 그게 더 비쌉니다. 그 바다에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어떻게 전선을 갖고 올까요? 전력 갖고 올까요? 쉽지 않죠. 아니면 충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충전기를 갖고 가서 충전하고 ESS 충전해서 갖고 와서 설치할까요? 자,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아마도 태양광과 풍력에 고르지 못한 발전은 대용량 저장이 되면 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ESS 이게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사용되다 보면 수명이 줄어들죠. 사용 효율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의 사용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다시 우리가 자원을 뽑아서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ESS 사용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석탄이나 우리가 석유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의 천연가스 같은 이러한 부분이 LNG나 이러한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가격이 많이 폭등을 이미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물 부분들에서 에너지원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마크롱 대통령 있죠. 프랑스를 중심으로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죠? 알래스카의 SMR이라고 하는 기존의 원전 형식이 아닌 소형 모듈러 원전을 지금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과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상당히 큰 자금들을 이러한 소형 원전 발전에 투자했다라는 사실들을 보면 미국은 그러한 중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은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싸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기후 문제, ESG라는 개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자기네들은 다 누렸지만 준비해놓고 일단 이 기준을 지키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내지는 불이익을 줘서 징벌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패권을 쥐어가는 부분들을 이제는 실질적인 물리적 전쟁을 해서 패권을 가져가긴 힘듭니다. 너무 강력한 무기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쓰면 안 되는 무기, 핵무기 같은 경우 터트리면 다 죽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또 경제적 전쟁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계의 패권은 얼마나 값싼 전기를, 그죠? 값싼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 전기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가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 지금 구글이랄지 아마존이랄지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이버랄지 이러한 기업들도 전기 사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랄지 뭐 LCD 공장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엄청난 전력 사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전기가 잠깐이라도 끊기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전기 사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 하는 부분들은 스마트화, 스마트 시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부분들에서 앞으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포인트에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요약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무인화이고, 그로 인해서 주력 에너지원은 바로 뭐가 됩니까? 네, 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100% 사용하는 단계로 바로 갈 수가 없고, 전기차도 뭐 100% 사용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또 병행해서 사용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수소 에너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액화를 시켜가지고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수소를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수소를 전기 전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생산되는 것을 수소화 해가지고 액화 수소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위험 부담이나 혹은 비용이 LNG 같은 그런 저장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수소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그 에너지원이 돼야 되고, 민간 차원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같이 동참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 수소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크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심지어 우리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도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인 적도 있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기업들도 공기업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부분들이 태양광과 풍력, 근데 요즘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 혹은 2021년 하반기에 원자력 주들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전기술 같은 뭐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큰 상승들을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 중간 단계,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원자력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중지하는 그런 단계가 오기는 할 텐데, 지금 당장은 화력 발전을 급격하게 줄여야 하고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필요한 전기를 당장의 어떤 시설이나 지금 태양광 풍력만으로 보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가 만들어 나가야 될 에너지원은 바로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입니다. 핵 융합 발전. 얼마 전 여러분들 뉴스에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지상에 있는 태양이다, 제2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제2의 태양, 바로 핵 융합 발전 연구 시설인데요. K스타라고 부릅니다. K스타가 1억도, 와 어마어마하죠. 태양보다도 훨씬 뜨거운 온도인데요. 바로 1억도를 30초 동안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30초 동안 1억도를. 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 뭐 독일 이러한 국가들도 대략 5에서 6초밖에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라면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 원자력 발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고 우리가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라면 거기로 크게 전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2050년 정도. 그러면 지금 2020년대인데 약 30년 동안 뭘로 쓰냐 이거죠. 30년이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지어서 한번 노후화돼서 폐쇄시키는 그런 기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현재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의 큰 상승을, 그 꼭지점을 찍을 때 말이죠,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핵융합 발전 관련된 기술 30년 후를 보고 투자하자,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있어요. 뭐 다원시스랄지 모비스라는 종목도 있고 하긴 하지만 당장은 그쪽은 조금은 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인류가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 스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원전주도 잘 봐야 될 것이고요. 수소에너지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ESS 혹은 2차 전지 배터리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엄청나게 생산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원들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용량으로 저장이 되어야만 된다. 예를 들어서 요거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지금 전력 생산에 전체 전력의 약 70%, 75%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5%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을 물어뜯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탄소세를 이거 어떤 전기로 만든 제품인가요? 화력발전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면 탄소세 물어야겠는데요? 탄소 국경세 물어야겠는데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태양광이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잘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땅덩어리가 넓어요.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막지대에 어마어마한 태양광 그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있죠. 상해 지역이랄지 베이징이랄지 이런 지역으로 전선을 깔아서 전력을 갖고 오지 않을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면 이 길을 아마도 가장 내륙에서 값싼 운송수단인 철도를 이용할 것 같아요. 철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철도 한 칸에 올라가는 컨테이너 박스 이동시키는 그런 철도 많이 보셨죠? 컨테이너 박스 크기의 ESS 저장 장치를 실어서 충전하고 도시로 갖고 와서 쓰고 다시 갖고 와서 충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련된 기사나 혹은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아마 허황된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중국은 준비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 태양광으로 뒤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원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핵융합 발전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기기가 일을 하고 스마트화, 무인화가 된다라면 또 관심 갖는 게 바로 우주항공이죠. 네, 우주항공도 눈부신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재생의학. 자, 그리고 안티에이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안티에이징. 요 산업들만 봐도 어차피 우리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우주항공 기업들, 재생화학과 안티에이징 관련된 부분들만 잘 모아 가신다라면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 로봇주 하나 정도 잘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들이 되겠죠.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라면 관련된 주들, 탑픽 주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업사부로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같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조금 중요한 얘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결국에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당연히 메타버스, NFT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많이 실제로 돌아다니기보다는 가상세계에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코인도 채굴을 할 수 있고요. 게임만 해도 게임에서 만든 코인을 채굴이 돼서 또 그걸 실제 거래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파이팅해서 큰 성과들 거둬 나가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5강의 강의를 쭉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이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주식 시장이 좀 어려워진다라면 우리가 파생 시장, 국내 파생 그리고 해외 선물 관련된 상품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메인 스튜디오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잘 들어보셨어요? 이야기가 조금 길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얘기가 좀 짧게 요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처 전달하지 못한 내용도 좀 됩니다. 뭐 저를 잘 찾아오신다라면 제가 부족한 얘기들은 더 많이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번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강의를 성원해 주신다면 또 한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기회는 더 깊은 이야기들로 투자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와 그리고 해외에도 또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5강째 마지막 강의가 끝났네요. 다음에 또 좋은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저 업사부 다음번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